자, 오늘은 전지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 이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세바스티엔 고베르 기자의 보도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한데요. 시대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오히려 자기 임기 중에 역대급 부패 스캔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엄청난 아이러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희망이 어떻게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2019년으로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보세요. 73%. 이게 그냥 이겼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압도적이었죠. 사실상 국민들이 제발 이제 좀 바꿔주세요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이 숫자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뭘 약속했느냐? 아주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들, 그 낡은 정치 시스템과 완전히 끝내겠다. 바로 이 시대의 전환을 약속한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젤렌스키는 원래 배우였잖아요. 그가 주연했던 드라마 국민의 종복에서 정말 정직하고 청렴한 대통령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 속 캐릭터랑 현실의 젤렌스키를 거의 동일시했던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이 진짜로 우리 대통령이 되러 왔다? 이런 희망에 불이 붙은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죠. 코베르 기자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젤렌스키의 진짜 상대는 눈에 보이는 정치인 몇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와 싸워야 했다는 거죠. 그 시스템의 정체가 뭐냐? 기사에서는 이걸 과두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라의 돈과 권력을 아주 소수의 재벌, 이 올리가르히들이 다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할 때부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겁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모습만 바꿔가면서 살아남아온 아주 끈질긴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뿌리 깊은 부패 구조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는 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형태로 처져 나온 사건이 바로 이 에네르고 아톰 스캔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 반부패국, 나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걸 밝혀냅니다. 국영 원자력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에서 말이죠. 하청업체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사실을 포착한 거예요. 진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비리 네트워크였던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언제 일어났냐는 거죠. 나라가 포탄 한 발, 빵 한 조각이 아쉬운 바로 그 전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좀 떼먹었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베르 기자는 이 사건이 가져온 파장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약했던 전력망은 더 위험해졌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국제사회의 신뢰도 마찬가지고요.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방패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는 좀 씁쓸하지만 아주 냉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니까 이런 나쁜 관행들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사는 이 뿌리 깊은 부패 시스템이 전쟁 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개혁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지만 이 부패한 권력 집단들은 그때마다 그냥 형태만 살짝 바꿨다는 거예요. 마치 카멜레온처럼요. 결국 어떤 변화의 시도도 이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거나 힘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분석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한 나라가 과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룰 수 있을까요? 밖으로는 침략자와 싸우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패와 싸우는 이 전쟁 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